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신소통합동에서를 걷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럼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저희가 경의선 숲길에 왔습니다. 평일에 한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은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 대표님은 구역을 보러 다니시는군요. 아, 네. 바로 이틀 전에도 하나 또 한강변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로 한번 가서 제가 어떤 지역들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조용한데. 조용한데. 근데 아까 경의선 숲길 옆에는 제가 시끄러우니까 거기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산 사람들 뗀 거예요? 뭐, 빨리 깨우쳐야죠. 이제 내가 투자를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제 재개발이 제일 잘 될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바로 5분 거리인데 여기 조용하잖아요, 그죠? 재개발은 이렇게 조용한 데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초보의 관점에서는 아까 거기 복작복작한데 네. 거길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상가를 산다고 하면 거기 사는 게 맞겠죠. 복잡복잡하고. 근데 재개발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조용해서 반대 비율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동의율이 잘 나오고 재개발이 순탄하게 갑니다. 그 구역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재개발 구역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축이 있고 구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반지하도 있고요. 그렇죠. 그죠? 반지하. 그렇죠. 이렇게 1층이 막혀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반지하도 물론 입주권이 나와요. 네, 그런데 관리하기가 어렵죠. 전세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능한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능한 1층이 뚫려 있는, 보시면은 이렇게 1층이 뚫려 있는 빌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빌라들이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빌라다 보니까 1층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빌라를 투자처로 더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전세 받기도 더 편하고요. 네. 아니, 더 비싸니까. 비싸니까. 하지만 전세 가격도 더 높으니까. 네. 투자 금액은 네. 같이 해지가 됩니다. 진짜 조용하다.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임장을 왔을 때 내가 투자처로서 재개발에는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재개발에서 가장 반대율이 높은 안 되는 동의율을 못 찾는 게 바로 상가의 비중이거든요. 상가, 교회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빌라처럼 생겼는데 1층에 이렇게 상가인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린생활시설, 근생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택의 용도가 아니라 상가의 용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 물건을 보실 때 근생이다.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아파트가. 근데 시세보다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이런 거 사시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빌라지만 2층, 3층은 나오는데 1층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은 없어요? 입주권이 나오는 근생은 조합에서 정한 최소 분양가보다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생 자체가 엄청 커요, 크기가. 몇 제곱 이상? 네. 조합에서 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는 게 작은 돈으로 해서 아파트를 얻는 게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근생을 살려면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안 맞습니다. 재개발이랑은. 이런 게 다 바뀐다고 아파트로? 네, 이거 싹 이게 밀릴 말이 겁니다. 되냐? 여기가 지금 이제 4, 5년 전에 제가 느끼기에 그 자양동처럼. 아니 이게 지금 멀쩡한데? 네. 하지만 노후도는 이제 충족이 돼가지고 어떻게 충족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게 65%가 나왔거든요.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얘도 합치고 얘도 합치니까 얘 거를 얘가 살려주는 거죠, 서로. 65%면 네. 괜찮아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충분해요. 왜냐면 신도수가 60%거든요. 이거 하나, 두 개 뭐 신축 생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은 막 되게 막 그거를 깎이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5%면 간당간당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업자들이 네. 더 들어와서 막 네. 해버리면 신소통합동에서를 걷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럼 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 권리산적인에 걸리면은 청산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청산당하는 물건을 알고 안 사면은 손해가 막심하니까 네, 절대 신축 빌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리스크가 네, 리스크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역 가깝고. 이런 투자가 진짜 말 그대로 튀기는 투자 같아. 예. 진짜 파워가. 네, 파워가, 수익률이. 제가 이틀 전에 사실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서쪽 도사님은 다주택인데 그 세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쪽에 대해서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자한 물건 자체가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택수를 투자하면은 이제 세금적으로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는 얘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살 때부터 취등록세가 12%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사는 순간부터 5 곱하기 12 하니까 6천만 원 취등록세가 나가기 때문에 네. 시작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갖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법인으로 투자를 하실 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인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빌라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취등록세가 1.1%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취등록세가 5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아까 6천만 원보다는. 그래서 요런 거에서 좀 다르게 취등록세를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보유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년마다 6월 1일마다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유한 세금을 내는데요. 그 보유세 같은 경우가 2.7%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대비해서 2.7%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다고 하면은 8천만 원에 2.7% 해보면은 100 얼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법인으로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공동주택 가격 이상짜리 막 3억 4억짜리 아파트로 투자하고 이러면은 보유세가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억 이하는 굉장히 보유세도 작고요. 법인으로 내가 주택을 2개까지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가 2.7%인데 법인으로 내가 3개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부터는 5%예요, 보유세가. 네, 맞습니다. 그럼 부담스럽죠. 네. 이 말은 즉슨 2개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투자한 한강변의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이 빌라들 같은 경우는 작지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청약의 당첨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개라고 해서 2개의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지만 그냥 1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둘 다. 그럼 2억이잖아요. 네. 그럼 2억 곱하기 2.7 하면 뭐 몇백만 원이에요? 400. 네, 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유세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겁니다. 법인으로는 2개씩만 담고 네. 또 법인 만들어서 2개 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법인으로 3개를 담는 순간은 5%의 보유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나는 2개까지만 하고 작은 거로 해야 되고, 대신 위치를 정말 좋은 위치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데. 이런데 한강변.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신수동? 네, 맞습니다. 마포의 신수동입니다. 신수동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여기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는 일단은 아파트가 되었을 때 네. 1000세대 넘는 대단지가 되는 거고요. 마포의 학원가를 걸어서 5분, 그리고 한강변도 걸어서 5분, 그리고 역도 지하철도 걸어서 5분, 그리고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입니다. 주변에 10년짜리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10년 넘은 500세대 아파트 가격이 25억이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레미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 25억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했을 때 이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금 자체가 1억대다. 사실 이거는 너무 매력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이틀 전에 바로 그냥 계약금 쏘고 왔습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지금 신축도 이렇게 많고 동네가 활기차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느 세월의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자양동에서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를 투자한 이유가 아파트까지 꼭 완성돼서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 팔아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양동 초기의 모습을 여기서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양동에서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게 왜 올랐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갖춘 곳이 또 서울에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포가 떠올랐고, 마포 중에서도 입지를 봤을 때는 이왕이면 오른쪽에 있는 동마포, 공덕역에서 가까운 이런 쪽에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이 어딜까를 조사하다가 바로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이즈 정도면 소위 말하는 네임드 구역들, 흑석도 있고 노량진도 있고 좋은 데들이 많잖아요. 유명한데 부가현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데 왜 안 하시고 꼭 여기 남양 한강뷰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무조건 희소성이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아까 뭐 동작구 상도동 말씀 주셨는데, 상도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해서 20억이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3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10억 차이는 급지가 다르다고 판단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강변이고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내 투자 금액 대비 가장 입지가 좋다는 말은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격이 높은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저는 15년 동안 서울 재개발 투자만 해왔는데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 아직 여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후랭이님도 여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랭이님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도 처음 들어본 곳인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백 곳을 비교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1억대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한강변에 이렇게 좋은 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포하면 부가현인데 부가현을 다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여기를 보시는군요. 부가현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입지를 봤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새 아파트의 가격이 높을 곳은 부가역보다는 물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기를 아파트를 완성하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만 오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역보다 입지가 더 좋지만 가격은 낮은
이런 곳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푸자. 네, 마포 프리스타일. 그런 것도 투자. 마포 프리스타일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죠.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싼데 아까는 제가 여기는 투자 금액이 결과적으로 제 들어가는 돈이 1억 초반이 들어가요. 이런 투자금으로 도대체 서울의 마포의 한강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룸을 사도 돼요? 원룸을 사더라도 나중에 입주권을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원룸을 샀을 때의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원하는 평형수를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조합에서 평형 등수가 제일 꼴찌란 말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다들 투룸, 쓰리룸인데 나만 원룸이니까 내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아까 심지어는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 가치가 낮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 7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이 700명이라 했을 때 내가 650등이에요. 그럼 저는 원하는 평수를 못 받잖아요. 원하는 평수를 못 받는데 그래도 25평만 받더라도 그게 가격이 20억이 넘는데 안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투자의 관점에서만 딱 분석을 맞습니다. 여기를 제가 아파트를 갖고 미래에서 여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투자해서 가격 오르면은 그 돈 보태서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합니다. 보통 야 8사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전에. 맞습니다. 5구가 나올 게 거의 분명하지만 네. 뭐 전타입 8사일지를 모르겠지만 네. 투자의 관점에서 네. 지금 자양동의 초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런 논리로 위쪽보다는 이렇게 네. 한강과 경의순 숲길 네. 사이에 네. 투자를 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내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까를 파악한 다음에 그 좋아하는 공통점을 내가 먼저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님도 여기 오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알려지기만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지 베이스에 한강 가깝고. 저희 다주택자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강변에 작게 투자하면서 취등록세, 보유세를 아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면은 주택을 투자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빌라, 뭐 단독주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은 상가. 아까 제가 근생 같은 경우는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이동을 해서 제가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가 아닌 지금은 그냥 상가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 투자한 물건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투자한 물건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